현관문 앞에는 언제나처럼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면서 도구만큼 사람 사이에 옮기는 식어버린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답니다. 현관을 가득 메운 상자들 중에는 제가 시킨 영양제와 남편이 좋아하는 건강식품 그리고 손녀딸에게 보낼 새 옷가지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힌 상자들을 하나하나 치우는데 문득 손가락이 허전한 것을 느꼈지 뭡니까. 결혼 50주년에 남편이 직접 맞춰주었던 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루비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지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시절 그 풋풋하고 설레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밤샘과 고단함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늙어가는 현재의 모든 시간이 그 붉은 보석 안에 응축되어 있었답니다. 손가락에 감겨있던 반지의 묵직한 무게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혹시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쭈그려 앉아 모든 상자를 헤치기 시작했답니다.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상자 안을 들여다 보고 손이 닿는 모든 틈새를 더듬었지만 어디에도 반지의 흔적은 없었지요. 분명 어제 밤까지는 손가락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언제 어떻게 사라진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답니다. 내칠칠치 못한 성격 탓이겠거니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숨만 폭폭 내쉬었지요. 나이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져서 작은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젊었을 때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건 처음이었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끼던 반지였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리다니 자책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혹시 며칠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물을 분실할 경우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희미한 희망을 안고 일어났지만 제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제 자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반지가 없어진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그 귀한 루비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지요.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어디다 뒀길래 또 그래? 하고 무심하게 툭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제가 늘 물건을 잃어버리는 철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전혀 걱정하는 기색 없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지난 5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지요.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에게서 따뜻한 위로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언제나 제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었지요. 어디다 두긴요 항상 손가락에 끼고 다녔는데 분명 집안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가져간 건가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 했답니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모습은 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그의 무심한 태도는 저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만 같았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아파 밤새 열이 펄펄 끓어도 그는 코를 골며 잠만 잤었지요. 제가 홀로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업고 밤새 간호할 때도 그는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아 아이는 괜찮냐? 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 준비를 했었지요. 늘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의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태도에 저는 수없이 눈물을 삼켰고 홀로 외로이 견뎌야 하는 삶에 지쳐갔거든요. 반지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아프게 했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어쩌면
그가 반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못된 의심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파출소가 아닌 점식으로 도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본서 민원실로 말이지요. 경찰서 건물은 회색빛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왠지 모르게 사람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풍겼답니다. 민원실 안으로 들어서자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 높은 칸막이로 구분된 창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대기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경찰관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니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리고 저는 창구 앞에 앉았답니다. 젊은 여경 한 분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반지를 잃어버리셨다고요, 할머님? 그녀는 제게 신분증을 요구하고는 침착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잠 못 이루며 생각했던 모든 내용을 본물처럼 쏟아냈지요. 반지의 모양 특징 사라진 시점 그리고 현관 앞 택배 상자들까지 제가 기억하는 모든 디테일을 빠짐없이 설명했답니다. 마치 제가 직접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라도 된 양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이 반지는 정말 귀한 것이었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남편이 특별히 맞춰준 것이라서 제겐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차분히 받아 적으며 혹시 집안에 외부인이 드나든 적은 없는지 가족들 중에 누가 만진 적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없답니다. 남편 말고는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남편 말고는 이라는 말에 제 스스로도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뒤였답니다. 경찰관은 일단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지요. 서류에 제 이름과 서명을 하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누구의 짓일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김씨 아주머니를 딱 마주쳤지 뭐예요. 김씨 아주머니는 늘 험담을 좋아하는 분이라 저는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제가 경찰서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제게 다가왔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비아냥이 더 깊게 배어 있었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 별일 아니에요 김 여사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고 얼버무리려 했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다들 조심해야지요. 특히 택배 같은 거 현관에 쌓아두면 위험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박 여사님 댁은 워낙 택배가 많으시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흙이 보면 혹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혹시 집안에 귀한 물건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어쩐지 오늘 아침에 경찰차 한 대가 우리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는 것 같더니 설마 박 여사님 댁에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캐내려는 맹수 같았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양옥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벌써 소문이 난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정말 우연히 경찰차를 본 것일까? 어떤 경우든 저는 그녀의 비아냥 섞인 말에 너무나도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요. 저는 겨우 입을 열어 아니에요 김 여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는 얼른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김씨 아주머니의 얄팍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잃어버린 반지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온 것도 서러운 대이웃의 비아냥까지 들으니 온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속마음은 온통 불안감과 분노로 뒤섞여 버렸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접수한 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특히 남편의 무심한 태도와 김씨 아주머니의 비아냥이 겹쳐지면서 저의 의심은 점점 남편을 향하기 시작했지요. 문득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한답시고 집안의 생활비를 빼다 썼던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그때도 저는 그에게 큰 소리로 따졌었지만 그는 늘 다 잘 될 거야 라며 허황된 말만 늘어놓았었지요. 혹시 이번에도 그가 몰래 제 반지를 팔아치운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불쾌하고 못된 상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예금 계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지요. 창구 직원은 저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 미소조차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제 눈앞에 익숙한 숫자들이 펼쳐졌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잔액에 저는 깜짝 놀랐지요. 지난 몇 달간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니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할 수 없는 출금 내역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저기 출금 내역들은 뭔가요? 제가 사용한 기억이 없는데.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사모님이 출금 내역들은 모두 인터넷 뱅킹이나 ATM을 통해 현금 인출된 기록이신데요. 혹시 사장님이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요? 라고 되물었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답니다. 남편이 분명 저 몰래 돈을 빼쓰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지요. 예전 주식 투자 실패로 큰돈을 날렸을 때도 그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잠 못 이루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답니다. 그가 며칠 전부터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들고 씨름하던 모습,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옷차림으로 일찍 집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제게 반지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지요.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뒤섞여 마치 독사와 같은 감정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답니다. 제가 잃어버린 반지도 어쩌면 그가 제 몰래 가져다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못된 상상이 더욱 확신으로 변해갔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택배사 창고의 CCTV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담당 형사와 함께 택배사 물류 창고로 가게 되었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지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와 기계 소음이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답니다. 택배사 직원과 형사는 창고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지요. 그곳에는 흐릿한 모니터 몇 대가 놓여 있어 고낡은 컴퓨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형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며 제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추정되는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냈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택배 상자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장면이 반복되었지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지만 제 눈으로는 도무지 반지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었답니다. 형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여러 각도의 카메라 영상을 번갈아가며 보여주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할머님이 시간대에 특정인이 반지를 훔쳐가는 장면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 고영상 해상도도 높지 않아서요. 혹시 다른 기억나는 점은 없으신지요? 형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답니다. 제 기억력은 나이 들수록 가물가물해지고 있었거든요. 택배 상자 더미 속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흐릿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이 반지였는지 아니면 그저 다른 물건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혼란스러움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혹시 제가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순식간에 가져간 것일까, 아니면 남편이, 제 의심은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확인했던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들까지 떠올리자 저는 다시금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저는 더욱 불안해졌지요. 이대로 제 소중한 반지를 영영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그 탁한 창고를 나서야만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실로 향했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자재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여보, 대체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어제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당신이 몰래 돈을 뺏은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대체 그 돈 다 어디에 썼어요? 설마 내 반지까지 팔아치운 건 아니겠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였답니다. 제 손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입출금 내역서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추궁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이네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좀 썼다고? 당신이 알 것 없어. 다 내 돈으로 해결한 일이야. 그의 차갑고 무심한 대답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요. 당신 돈이라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데?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도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당신은 또다시 그걸 홀랑 써버렸단 말이에요. 예전 주식으로 날려먹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반지에까지 손을 댔단 말이지.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지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늘 당신 생각만 하거나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했잖아요. 반지가 없어진 것도 당신이 가져갔거나 당신 때문에 없어진 것이 분명해요.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울면서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흔들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이내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됐다. 시끄러워 죽겠네. 그만 좀 해.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지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내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린 슬픔, 남편의 배신감, 그리고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쌓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그의 무심함과 이기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지요.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하는 절망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지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저는 그의 흔적을 찾아 직장으로 향했답니다. 그가 일하는 작은 공장 앞에는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낡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지요. 평소 같으면 이런 곳까지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테지만제 마음속 불안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지요. 왜 제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뺐었는지, 그리고 제 반지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직접 그의 입으로 듣고 싶었답니다.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남편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표정은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 했지요.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돼요? 당신이 내 반지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그 돈은 어디다 썼는지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의 차가운 회피는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양재 존재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요.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일 생각인가요? 은행 기록도 받고 CCTV도 확인했는데도 오리발 내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말 당신이 그랬다면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에요. 제 입에서는 막말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 시선은 마치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답니다. 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지요. 그의 침묵은 저에게 유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이대로 남편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도전은 억울하게 빼앗긴 반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요. 그날 저는 남편의 싸늘한 시선과 무관심 속에 공장 문을 나섰답니다. 제 등 뒤로 그의 차가운 회피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비장한 각오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끝없는 회피는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거든요. 제 속마음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답니다. 이대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젊은 여경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미묘한 피로감을 느꼈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형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확인했던 CCTV 영상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제 반지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거든요. 특히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합니다. 은행에서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했고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할머님. 원래는 한번 확인한 영상을 또다시 확인해드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할머님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워낙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녀는 제게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남편이 정말 내 반지를 팔아넘겼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CCTV에 남아있을 거야.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답니다. 지난 며칠간 잠 못 이루며 남편을 의심했던 시간들, 그의 무심한 태도에 분노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저는 형사 옆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 집중했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추정되는 그날의 현관 앞 풍경이 다시 펼쳐졌지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제 눈은 화면 속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형사는 영상을 멈췄다가 재생했다가를 반복하며 느린 속도로 장면을 되감았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아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지요. 그때 형사가 갑자기 화면을 확대하고는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답니다. 할머님,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장면이 조금 수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형사가 확대한 화면 속에는 제가 현관문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아주 흐릿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자를 치우는 순간 제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하는 작은 물체가 떨어져 바닥에 구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지요. 그 물체는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제 루비 반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인물이 화면에 등장했지요.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그는 퇴근하는 길이었는 집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하자 맞아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반지가 바로 남편의 주머니에 있었다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형사가 이어진 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제 눈은 화면에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었답니다. 남편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은 뒤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요.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에 잡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마치 깊은 고민에 잠긴 듯한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무심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저를 충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답니다. 남편은 벤치에 앉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지요. 그리고는 화면 속에서 작게 보이는 그의 입술 모양이 병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어서 그는 반지를 꽉 쥐고는 마치 중요한 결심이라도 한드 팀없는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면은 거기서 끊겼지만 그 찰나의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답니다. 형사가 조용히 제게 캡처된 사진 몇 장을 내밀었지요. 그중 한 장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반지를 든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표정은 제가 지금껏 보았던 그의 어떤 모습보다도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캡처 사진에는 남편이 반지를 든 채 어떤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서류는 병원의 진료 기록인 듯 했답니다. 그 서류의 일부에는 말기암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지요.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답니다. 말기암? 그 세 글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지요. 남편이 병원에 전화를 걸고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고 반지를 쥐고 깊은 고민에 잠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는 반지를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주었지만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저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홀로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희생하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차가운 경찰서 바닥이 제 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지요. 억누를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이 밀려와 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제 입에서는 끝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흘러나왔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을 그가 홀로 감당했을 절망감을 생각하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제가 그에게 퍼부었던 온갖 못된 말들이 그의 무심함을 비난했던 순간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풀려버린 듯 힘없이 주저앉았답니다. 형사가 부축해 주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햇살 가득한 바깥 풍경조차도 제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지요. 제 남편이죠. 몰래 말기암과 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으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반지를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려 했다니.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제가 그에게 얼마나 모진 말들을 쏟아냈던가요.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며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 고공장까지 찾아가 이혼하자며 비수를 꽂았었지요. 그때마다 그는 묵묵히 제 비난을 감당했답니다. 그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차마 제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던 깊은 사랑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그의 차가운 회피는 저를 사랑했기에 택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이었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답니다. 후회와 자책감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남편의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에 찍힌 말기암이라는 글자만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의 표정에서 고통을 읽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의 침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심함으로 단정지었을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답니다. 그가 저 몰래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는 제가 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도 제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말 한마디 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홀로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애썼을 그의 마음을 생각하니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답니다. 제 못난 마음이 그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지요. 제 평생 그를 향해 던졌던 모든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답니다. 현관문 앞에는 여전히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평화로웠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지요. 저는 흐느끼며 택배 상자들을 치웠답니다. 그 상자들 사이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혹시 당신이 슬퍼할까 봐 내가 없는 세상에서 힘들어할까봐 당신이 반지를 잃어버린 날 내가 주었어. 당신에게 말하려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반지인데 내가 그걸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또다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 솔직히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편히 내가 떠난 뒤 당신이 덜 아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은 씩씩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늘 강했던 당신이니까. 반지는 돌려줄 수 없게 되었지. 맘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가장 값진 보석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주 많이 사랑했어.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나의 하나뿐인 아내 잘 지내야 해. 쪽지를 다 읽자마자 제 손은 덜덜 떨리다 못해 종이를 놓쳐버렸답니다. 그의 마지막 사랑 고백 그리고 저를 위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의 숭고한 희생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요. 저는 택배 상자들 사이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답니다. 그 어떤 슬픔보다도 깊고 아픈 애환과 자책으로 범벅된 울음이었지요. 하지만 그 처절한 울음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답니다.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현관문 앞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처럼 제 삶에도 온갖 시련과 고통이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의 마지막 쪽지는 저의 못난 마음을 용서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희생 위에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지요.